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보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잘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이 다른 목적이 있다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한 위험한 행보를 보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중국 드래곤 TV 뉴스를 인용해 한국이 군사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한국 핵 잠수함 소식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 이면에는 더 큰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제조에 거의 충분한 순도를 가진 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국무총리는 핵 잠수함 프로그램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게 되면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을 핵 위협의 고조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핵 잠수함 승인을 요구한 것은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현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심오한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략이 중대 환전환을 맞았다며 한국이 핵 연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韩国迈出危险一步，宣布造核潜艇，点名针对中国。特朗普当场同意。2025年10月，韩国总统李在明在与特朗普的2度会晤中迈出了一个危险的步伐。当着特朗普的面，他首次公开提出韩国核潜艇的建造计划，并明确表示现有柴电潜艇难以有效追踪中国和朝鲜潜艇，希望美国提供关键的核燃料支持。次日，特朗普在社交媒体上高调官宣，表示同意韩国的计划。这一举动不仅暴露了韩国的军事野心，也让东北亚的安全格局面临深刻挑战。韩国核潜艇计划的提出并非一时冲动，而是长期积累的结果。韩国目前拥有多艘常规柴电潜艇，其中最新的蒋英10号已具备先进的反潜能力。然而核潜艇的性能远超常规潜艇，尤其在续航能力和隐蔽性方面，可以长时间潜伏于深海。信州文武大王研究所正在研发的小型模块化反应堆预计今年竣工。韩军方评估显示，艇体制造、水生系统等技术已完全自主化，唯一的障碍是核燃料供应。韩国向美国求助，显然是希望突破现行韩美原子能协定的限制，后者禁止韩国铀浓缩丰度超过20%，且严禁用于军事目的。特朗普的支持并非单纯的善意，而是出于深远的战略考量。韩国核潜艇计划恰逢美国加紧推动印太战略，试图围堵中国。韩国为换取美国的支持，韩国将向美国投资3500亿美元，其中2000亿美元为现金投资。这种军事合作背后的经济交易，进一步强化了美国在东北亚的军事存在，同时也将韩国纳入其围堵中国的战略布局。通过支持韩国核潜艇计划，美国得以扩大其在东北亚的影响力，同时向中国传递强硬信号。韩国核潜艇计划的背后还隐藏着更大的野心。韩国曾在2000年秘密进行铀浓缩实验，韩国在2000年提炼出少量浓缩铀，其纯度几乎足以制造核武器。此次会谈中，李在明不仅提出核潜艇计划，还要求特朗普推动修订韩美原子能协定。一旦韩国掌握核燃料后处理技术，就能提取武器级核材料，这将进一步加剧地区军备竞赛。朝鲜必然会视韩国的核潜艇计划为核威胁升级，极可能加速推进核武装和导弹技术，形成恶性循环。韩国核潜艇计划的落地，势必对东北亚的安全格局产生深远影响。朝鲜的核武装升级将进一步恶化地区安全环境，导致军备竞赛加剧。中国作为韩国点名针对的目标，必然会采取反制措施，包括加强海军力量建设、提升潜艇隐身技术，以及深化与朝鲜的战略合作。韩国的军事野心和美国的战略布局正在推动东北亚地区的紧张局势不断升级。韩国点名针对中国的核潜艇计划，标志着其军事战略的重大转变。特朗普的支持则进一步暴露了美国通过军事合作围堵中国的意图。然而，这一动向无疑加剧了地区的安全风险，未来东北亚的安全局势将面临更复杂的挑战。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드디어 독자적인 감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 한국의 5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 이른바 5호기입니다. 방위청에서는 한국 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위성은 합성개구 레이더, 즉 SAR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서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지상 목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매우 훌륭해 병력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동안 미국의 정찰 자산에 의존하던 한국군이 이제는 스스로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독자 감시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한국 측 관계자들이 이 위성의 감시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부해안까지 닿는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식적인 감시 대상은 북한이지만 궤도상 중국 해역과 일부 지역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중국해, 산둥반도 일대가 자국의 핵심 전략구역인데 한국의 정찰위성이 그 지역 상공을 지나며 레이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북한 감시가 아니라 잠재적인 정보 수집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수백 기의 정찰 전자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독자 감시망을 가동한다면 이건 단순한 정보전 수준이 아니라 동북아 정찰 경쟁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주 목적은 북한 위협 대응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궤도 특성상 주변국 일부가 감시 범위에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를 감시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외교적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자망이 가능하고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 전략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주변 해역에서 미 일동맹의 잠수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정찰위성으로 하늘에서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늘과 바다 양쪽 모두에서 감시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찰위성 발사도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핵잠수함과 더불어 한국의 정보 전략 자율성 확대로 연결된다고 중국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하늘에서 감시당하고 바다에서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불안감 때문인 거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비리의 왕릉 내부를 살펴보아라. 1967년 야심한 밤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시장 박수대를 불러 중앙정보부에서도 모르게 하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극비리 임무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동안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왕릉 내부를 비밀리에 살펴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극비리에 진행된 임무 끝에 왕릉 내부에서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왕릉 내부에서 발견된 것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와 미래에 이르는 일종의 우리나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 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더욱 놀라게 만들었죠. 최근 몇 년 사이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진위 여부가 화제인데요. 당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방송국에서 최초로 공식 탐사를 한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비리에 진행된 임무와 왕릉 속 물건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야심한 밤 경주 앞바다에 기중기가 달린 배와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경주시장 박수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극비 임무를 전달받은 기획실장 한달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왕릉 내부를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극비리에 수행하기 위해 나타난 한달조 씨는 그렇게 어둠을 틈타 세계 최초 수중릉인 문무왕릉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경주를 세계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문무왕릉을 답사 코스에 추가시키기 위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알아보라 한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문무왕릉은 네 방향의 통로를 통해 계속 바닷물이 들어오고 중앙에는 2톤가량의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어 장비 없이는 그 내부를 살피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한달조 씨는 가져온 기중기를 이용해 바위를 손쉽게 드러내고는 잠수복을 입고 석관 속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어떤 유물이 잠들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내부를 살피던 한달조 씨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부장품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위 틈에 책상 서랍 모양의 손잡이가 5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한달조 씨는 그중 하나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반듯한 흰 돌판이 나왔고 그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달조 씨는 곧장 카메라로 돌판을 촬영했고 마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가슴 속이 불에 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신이 아찔해진 한달조 씨는 엉겹결에 밖으로 나왔고 배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후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확인한 한달조 씨는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그대로 보고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을 우려해 467자 가운데 16자를 지우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달조 씨에 의해 드러난 것은 무려 1100년 전 원효대사가 쓴 원효결서였습니다. 이후 해석을 맡은 윤태첨이 1989년에 시민운동가 김중태 씨에게 이를 넘겼고 1997년이 되어서야 김중태 씨의 출판으로 원효결서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삼국시대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관한 방대한 예언이 기재되어 있었죠. 예언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예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 예언이 쓰여진 시기는 서기 820년경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 때라고 하는데요. 사만일통의 대업을 이뤄낸 문무대왕은 평소 원효대사를 신뢰했는데 어느 날 문무대왕과 원효대사가 국가의 운명을 두고 3일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를 통해 원효결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 원효결서를 완성시킨 원효대사는 문무대왕에게 신중히 보관할 것을 신신당부하며 이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대왕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 사만을 통합한 통일군주가 된다는 것도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일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라도 어느 땐가 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운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므로 그때까지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옵니다. 천기가 함부로 새어나가면 후세의 소인배들이 고쳐쓰고 첨작하여 본말을 흐리게 할 위험이 따르므로 꼭 잘 보관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무대왕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태자에게만 비밀리에 알리도록 명령했고 그렇게 원효결서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에 같이 봉인된 것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예언이 담긴 원효결서의 내용을 보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의 조정이 바뀌고 옮겨가니 왕조에서 영웅이 나온다. 송악 400년의 불사는 성행한다. 봄, 가을로 원나라 바람이 부니 가히 조공을 들이는 나라라 할 수 있다.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겁만 많아지니 하늘은 굳세고 땅은 부드럽다. 이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는 400년 동안 지속되고 불교가 성행하지만 원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푸른 비둘기별이 비치니 고려의 귀족이 윗그릇이 된다. 말은 화려하나 행동이 없으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문만 받들고 문은 천시된다. 8년간의 외란의 백성은 도탄에 빠진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2년간 강사는 초토화된다.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당파로 다투니 빛이 사라진다. 경술련이 무르익었을 때 외가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병합하니 해와 달이 그 색깔을 잃어버린다. 이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 귀족인 이성계가 푸른 비둘기 별을 따라 회군하여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는 외란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한일 합병이 되어 빛을 잃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합니다. 김인연을 가로질러 강산이 진동한다. 백성들은 빈털터리 맨손으로 어디로 가며 김인연의 33인은 누구인가? 절망에 빠진 조선을 인도하는 난세들을 시작으로 세운이 시작된다. 외가 망하는 징조는 정축년부터 6년간에 있으니 이들이 중국의 중원을 침략하기 때문이다. 의류년 입추에 외적이 스스로 물러난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것으로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민족대표와 백성들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으로 망조에 들게 되고 1945년에는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 합니다. 고각이 나눠지니 김과 목이 상승하고 고각의 가운데가 갈라지는 이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땅이 나눠진다. 뱃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형편이다. 남쪽에 살 길이 있으니 경인년과 신묘년 사이에 형제들끼리 싸운다. 이는 독립 후 분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각각 김씨와 이씨가 왕이 될 것과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병자년과 신축년 사이에 남쪽에서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경술년과 신해년 사이에 남북이 서로 부딪혀 피가 방패를 적신다.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가? 원기가 백성들 사이에 흐르니 만물이 원위치로 돌아간다. 무오년과 기미년 사이에 자미가 극도로 빛나도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그 끝인 암살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진인에게 내려 음양이 같이 흘러가는 금강무등 세계를 이루고 진인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니 모든 것이 하나의 길로 통일되어 다스려진다. 땅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나라로 만든다. 이 비결은 19번째 정민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크게 뻗어나가리라.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와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해당 비결이 1967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합니다. 한달조 기획실장이 16자를 지우고 5권 중 1권만 촬영한 만큼 이후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직 문무왕릉 속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러한 원효결서의 진위 여부가 화제입니다. 원효결서는 서기 827년 해중능에 봉안되어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능을 열게 하여서 나온 비결서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요. 그런데 2001년경 KBS 역사 스페셜팀이 대왕암에 물을 퍼내 해중능을 수중 탐사하고 레이더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바위 아래에는 석관이나 석실이 존재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밝혀 이를 근거로 원효결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태첨과 한달조 그리고 김중태 3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박하는 이들은 한달조 씨가 꺼낸 석판이 돌 사이에 꽉 끼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석관이나 석판 역시 같은 바위인 만큼 레이더로 조사하면 빈 공간이 없이 다 바위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KBS 역사 스페셜팀이 바위를 들어올려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바위를 들어봐야 안다는 주장인데요. 또 1964년 정영호 교수와 학자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바위 밑에 장대를 찔러 넣었을 때 깊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었던 것을 들어 원효결서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무수히 많은 기구한 운명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편에서 미국과 싸웠는가 하면 우리나라 독립군은 일본에 저항하는 동시에 뺏긴 나라를 되찾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 군복을 입고 중국의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적백내전에 참전해 일본의 반대 진영인 적군에서 싸우기도 했죠. 무기는커녕 제대로 된 변변한 군복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남의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채로 그 나라의 군복을 입고서라도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던 우리나라 독립군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군과는 다른 의미로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이지만 살기 위해서 남북한 군복을 전부 입어야만 했던 남성이 그 주인공인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의해 1992년에 처음 보도된 해당 사건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인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북한 군복을 모두 입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산케이 신문에 전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이 전함 USS 미주리함에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던 한 일본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지이 히데토. 해방 당시 15살이었던 그는 춘천에서 3명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패망 소식과 함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한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후지이는 일본에서 귀국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서울의 한 창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죠. 당시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은 탓에 한국의 청년들 중에서도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능숙한 이들이 많았고 게다가 후지이는 일본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었기에 일본인이란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던 와중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된 1950년 8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후지이가 전차를 타고 종로를 지나가다 인민군에 발각되어 평안남도 원리에 위치한 인민군 제5야영 훈련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끌려간 후지이는 자신이 일본인이란 사실을 밝히면 큰일 날 것을 직감했는데요. 결국 그는 이름을 묻는 인민군의 질문에 자신은 박명인이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후지이는 한국인인 척한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대신 이로 인해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되어 생뚱맞게 북한 군복을 입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그의 순탄치 않은 인민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군 운수 제4대대에 소속되어 수송병으로 고사포와 포탄을 실어 나르던 후지인은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수송대 자체가 전멸하면서 인민군 19사단 정찰대로 옮겨갔고 영국 보병부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총상을 입고 기절하면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이후 후지인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포로가 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 있던 후지인은 미군을 보고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면 미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곧장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밝히며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박명인이라는 한국 이름과 능숙하지 못했던 일본어 실력 때문에 그의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지이가 포로 생활을 3년쯤 이어가던 때 19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이 결정되면서 가까스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지이의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벗어난 후지이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3개월간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며 여비를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서울로 가기 위해 부산역으로 향했는데요. 후지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하며 부산역으로 가던 그때 불안하게도 한국의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은 병역 기피자들을 색출하고 있었는데 마침 후지이가 딱 걸렸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군으로 복무한 적이 없었던 후지이는 어떠한 복무 기록도 증명하지 못했고 그대로 병역 기피자가 되어 육군 제2보충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고 이제 막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한국 군복을 입고 제2보충대에서 국군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지이는 1년의 시간이 지난 1954년 11월 애국반공 청년 지원병 특별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나온 후지이는 곧장 서울로 향해 그제서야 가족들과 만나고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 외무부에 자신이 일본인이라며 귀국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이는 귀국 신청을 하면 이제 군 생활을 끝내고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뜻대로 풀리는 일은 없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여서 상황이 복잡했던 만큼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고 후지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후지이는 그로부터 무려 1년이나 더 한국군으로 복무하고 나서야 귀국 신청이 허가됐다는 외무부의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2년여간의 한국군 생활을 뒤로한 채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후지이는 일본이 패망한 지 10년 6개월 만인 1956년 2월 5일 드디어 가족과 함께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인민군에 끌려가 6.25 전쟁을 겪고 포로로 수감을 당하는가 하면 한국군으로도 복무했던 후지이의 일생은 1992년 6월 24일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다음날 우리나라 경향신문에도 실려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전쟁은 무수히 많은 기구한 운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인들마저 기피하던 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잊혀졌던 벨기에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감동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전해받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수고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다.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소록도에 머물렀던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시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소록도라는 섬은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한센병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가족과 격리되어 소록도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소록도에 갇힌 환자들은 일제의 착취는 물론 독립 후에도 우리나라로부터 계속 차별을 받아왔죠. 60년대에는 섬에 환자를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 환자들이 자가치료까지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동료 의사로부터 한국의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해 전해들은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시는 무작정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한센병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바로잡아가며 의료진들을 설득해 팀을 만들었고 그렇게 샤를 나베시의 주도로 벨기에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한국 의사 4명과 간호사 15명이 한국의 작은 섬 소록도로 향하게 되었죠. 당시 소록도에는 5,000명가량의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중 4일을 종일 수술만 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한국 의료진은 경험이 부족해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5,000명의 환자들을 모두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여간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샤를 나베시는 지병이 악화되어 벨기에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벨기에 대사관에서 그를 찾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샤를라베 씨는 이에 대해 수십 년이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이제 한국 의료는 벨기에보다 선진적이고 앞서 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의사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져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